네, 전국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노원, 도봉, 강북 등에서도 하락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 한은 금통위에서 깜짝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죠.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광수 아리리서치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 상승세 서울 확실히 좀 힘이 빠졌습니다. 일부 단지에서 이미 서울에서도 실거래가가 떨어진 곳이 나타나는데 이제 하락세로 이렇게 확실하게 바뀐 겁니까? 일단 저희가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예. 서울 한국부동산원에서 예. 그 지수를 보면 9월부터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0.01%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네. 소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에는 잠정 지수긴 하지만 네. 0.36% 하락했고요. 어. 조금 더 하반기로 갈수록 더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10월 들어서 벌써 0.36% 이제 11월 통계가 나오겠지만 하락폭이 조금 네. 커지는 추세다. 그렇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이 비교적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택 가격 지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예. 이건 사실은 매매 가격 지수가 아니고 시장에서 조사를 해서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 지수만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36개월째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보면 약간 이제 괴리차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실거래가 지수로 보면 네.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늘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금리입니다. 네. 집 살 때는 꼭 이제 은행 돈을 빌려야 되니까.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 게 한국은행 기준금리인데 지난주죠. 11월 달 하는 금통위가 그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10월에 연속 2달 낮췄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담대 금리도 떨어지는 거죠? 당장은 아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예. 최근에는 가상금리가 좀 붙으면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추이를 봐야겠지만 네. 이번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확실히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거는 이제 집을 사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미 파는 사람들이 시장의 변화를 예상해서 호가를 뭐 올린다 이런 뉴스도 전해지는데 그쵸. 분위기 어떨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예.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매물의 양이 예.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로 예.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9만 건 정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즉 매물은 내놓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거래가 이렇게 줄었다. 매물이 9만 건으로 최대로 쌓여 있다. 사실 이게 지금 거래가 줄고 있다는 건 사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요. 사러 오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금리 인하가 그런 거를 좀 사는 수요를 조금 부추기는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금리 인하가 돼서 예. 주택 수요가 증가해야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이걸 빼먹고 얘기해요. 아, 그냥 단순하게 금리 인하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아니죠. 금리 인하가 돼도 예.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집값은 오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라든지 네. 아니면 불황을 예비해서 이루어지는 금리 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주택 수요를 쉽게 말해서 부추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금리만 인하됐다고 해서 집을 막 사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힘들고 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았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집을 살려고 하는 의욕이 생겨야만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게 수요 부족이네요. 그렇죠. 앵커님 말씀하시는 게 핵심인데요. 네. 대출이 먼저가 아니고 네. 집을 살려는 마음이 먼저죠. 마음이.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살려고 의지가 생겨야 대출을 알아보는 게 사실은 후순위지. 처음부터 대출을 해줄게 집 사야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심리라든가 경기 상황이
예. 집 사는 그 수요를 예를 들어서 증가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게 내년 경제 성장률이 이제 2%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걱정 때문에 뭔가 경기를 살려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경기 상황을 예상해 본다면 금리 인하에 따른 이 주택 수요 증가는 앞으로도 좀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저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입니다. 투자 수요. 예. 근데 투자 수요가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의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수요가 증가해서 최근의 변화처럼 이렇게 시장에 뭐 가격을 조금 올릴 수도 있고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투자 수요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늘 이게 투자 수요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갭 투자 그쵸. 얘기하잖아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걸 갭 투자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서울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이 전세가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 만에. 네. 이게 높으면 이제 갭 투자가 좀 많이 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갭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있는데 단순하게 저희가 산술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전세 매매 가격, 그러니까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도 내가 들어가야 될 절대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 이해하셨죠? 돈을 마련해야 될 절대 규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50%와 지금 50%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일 때 50%면 2억 5천만 원이면 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10억 원이기 때문에 5억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5억 원이 있는 사람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투자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하게 전세 매매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야 투자하는 겁니다. 아,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전세 매매 비율만 보면 예. 일부 오피스텔은요 95%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95%나 돼요? 근데 아무도 안 사잖아요. 오피스텔이 별로 오를 거라고 기대를 안 한다.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전세 매매만 비우면 500만 원이면 지금 오피스텔 사거든요. 사면 되는데. 투자하거든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돈을 벌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단순하게 전세 매매율이 오른다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 갭 투자가 증가한다고 저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갭 투자로 이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맞습니다. 그런 분석이 그런 게 좀 이어질 것 같다. 일부 지역에서 서울의 경우에는 늘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뭐 신고가 나온다, 뭐 강남에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쵸. 그건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그런 지역이 항상 있죠. 항상 있는데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지역이 전체 시장을 좌우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고요. 예. 사실 우리가 집값을 하락할 때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세울 때 그런 지역은 크게 관심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50억짜리가 55억으로 올랐다고. 남들이 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전혀 자기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수로 크게 시장을 판단하지 마시라. 뉴스로선 의미 있는데 그래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고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데 네. 그렇게 소수 거래가 뭐 전체 시장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금 서울 집값의 하락세, 전국 집값 하락세 속에 들어가는데 사실 지방은 이 집값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에는 좀 오른 기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지방 집값이 떨어지니까 지방 건설 회사들이 좀 어려워진다. 또 내수가 힘들어진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현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건설 업황이 좋아지려면 투자자들이 가서 사줘야 돼요. 투자자들이 내려가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채를 사고 세 차를 사고 그래서 좋아지는 경우거든요. 예. 가격도 오르고. 근데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갑자기 투자가 증가하면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투자 매력도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 지방의 경우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또 하나 사용 가치에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그 무슨 뜻입니까? 사연이? 부동산이라는 건 독특한 자산인데 네. 사용도 하면서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실제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사요.
실제로요. 네. 네.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에서는 조심스럽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내년에 있지 않을까. 내년에. 2025년도에. 아, 예. 지방에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거래량이 좀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이제 올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세제나 무슨 제도나 이런 걸 바꿔서 지방 부동산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또 가서 투자자들이 사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돈이 될 것 같아야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업황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업황의 변화가 있어야만 이제 투자 수요가 나올 텐데 지방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실거래 수요 같은 게 조금 집에 많이 떨어지면서 내년에 기대를 그렇죠. 해볼 수 있겠다. 그게 이제는 시장 변화의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사기 시작하면 그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서울로 보면 뭐 전세 사기 때문에 이 월세 이게 좀 많이 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월세 거래가 뭐 보증금 마포 같은 경우 서울 마포 같은 경우에 보증금 1억에 월세 360만 원 국민평형지수 네. 굉장히 월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 대부분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세 보증금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사실은 올라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가는 것보다 네. 월세를 내서 임차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럼 월세 이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좀 당분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속도의 문제겠죠. 예. 뭐 가파른 상승이나 이건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서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또 하나 이 부동산 중에서 관심사가 높았던 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입니다. 지난번에 선도지구 정부가 발표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2027년에 착공을 하는 걸로 목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입주는 2030년인데 이 계획대로라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분담금이 참 변수라는데 이 어떻게 정부 목표대로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금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지구를 보면 예. 가장 배점이 높았던 건 사실은 동의율이거든요. 주민 동의율. 예, 근데 주민 동의율에 차별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차별화가 많이 났냐면 이제 점수는 공개 안 했지만 공공기여에서 많이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담금이 올라가게 돼요.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 분담금을 계산해 보면 예. 거주민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조합원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주민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내야 될 분담금이 얼마일지를 대략 추정만 하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제 딱 나오면 막 그렇죠.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렇죠.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예정대로 막 이게 90% 이상씩 동의했는데 예. 과연 원활히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의식을 좀 갖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물이 막 증가하겠죠. 아, 주민들이 팔려고 하는 분들이 예, 들어요. 이번 기회에 오히려 팔아야겠다. 특히 이런 지역의 공통적인 사항이 예. 투자 비율이 높아요.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내가 이거를 끝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랐을 때 빨리 이거 청산하고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분담금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담금 부담 때문에 투자자들 중에서 이름을 팔려고 한다. 그렇죠. 그럼 공사 진행에 지금 분담금이 가장 큰 변수일 거고 또 어떤 변수들이 앞으로 생길 수가 있나요? 이 재건축 공사 진행에서? 이주 대책이죠. 이주. 예. 이건 사실은 일종의 특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사업 단계를 단축시켜서 재건축을 빨리 해주겠다는 특혜입니다. 근데 특혜가 주어지는데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예를 들어서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단지를 특혜 주니까. 예. 그래서 다른 제반 요건을 잘 갖춘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입주, 그러니까 이주 대책이라는 거예요. 주민들 어디로 이사시킬 건가? 근데 지금 전혀 이주 대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아직 많은 발표는 인원들. 안 했어요. 이주 그렇죠. 대책을.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에 1만 가구가 없어지는데 그럼 4인 가구 기준으로 4만 명이 이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즘 뭐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네.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실적인 문제다. 그래서 과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느냐, 네. 아니면 그 지역의 정치적인 요구 때문에 실행됐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주 대책이 이제 정부는 곧 종합적인 이주 대책을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 거기 살았던 분들은 먼 곳으로 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 둘레에서 이주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주 대책이 아주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대단히 가구가 이동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 없이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의 예측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7년, 30년 입주 이게 제대로 될까? 조금 공연 부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러네요. 자, 지금 집값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초반에 얘기할 때 하향 쪽으로 기울었다. 앞으로도 이 투자 수요가 좀 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런 때 조금 이제 내 집 마련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이제 좀 집을 좀 이제 살 때가 다가오나? 이런 분들이 조금 볼 때는 언제쯤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변하지 않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내 집 마련 집값 하락할 때 하시라. 집값 떨어질 때. 예. 올라갈 때 근데 대부분 살라 그래요. 막. 예. 근데 최근에도 보시면 2년 전에는 집값이 떨어졌는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값이 하락할 때 집을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9,000건이 넘습니다. 네,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샀다. 예, 그래서 내려갈 때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세우시고 예산 계획도. 근데 내려갈 때 더 좋은 시점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증가하는 구간에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아. 이때가 사실 내 집 마련에게 가장 좋은 구간이죠. 지금은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니에요. 집값이 아직 안 떨어졌죠. 아직 안 떨어졌다. 아, 조금 더. 네. 네, 조금 더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수 아래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